오늘 함께할 두 분은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최영주 소장 그리고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두 분을 다 만나게 되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종목들 하나하나씩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스텔란티스와 조인트벤처 설립 18일에 나온 뉴스죠. 점차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LG화학의 움직임입니다. 최근에 악재들이 해소가 되면서 수급과 투심도 많이 좋아진 것 같기는 한데 두 분의 의견 바로 확인해 볼게요. LG화학의 의견이 엇갈렸네요. 저는 X를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뭐 제가 나이가 많아서 먼저 시키신 건가요? 그건 아니죠. 네. 예. 그 X를 드린 이유는 LG화학에 대해서는 좀 X라기보다는 좀 세모에 가까운 X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LG화학인 화학회사로서 정말 굉장히 좋은 회사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렇지만 배터리 회사는 LG에너지솔루션이 이미 분사를 했기 때문에 물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는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LG화학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또 주지의 사실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를 제외한다면 LG화학이 그렇게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의문시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면에 있어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조금 외국인들이 사니까 산다. 뭐 이런 개념 외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2차 전지로서의 LG화학의 면모를 더 크게 보게 된다라면 조금 조심스러운 가격대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왜 오를 주셨어요? 네, 요즘 LG화학이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좀 열일하고 있는 주가가 어느 정도 좀 회복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신규는 모르겠지만 굳이 갖고 계신 분들이 아직 뭐 정리하거나 어떤 수익 실현으로 나올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상대적으로 LG화학 그래도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전까지는 여전히 LG화학이 그 모멘텀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근데 지금 이 스텔란티스와 조인트벤처 원래 이쪽이 삼성 SDI 쪽으로 손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가해됐다가 근데 물량을 나눠 갖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근데 네. LG화학은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이쪽에서 어느 정도 어떤 연결고리가 더 확대가 돼서 이 조인트벤처까지 확인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조금 더 어떤 영역이 넓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북미 시장의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LG화학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같이 북미. 북미요. 북미. 네. 죄송해요. 제 죄송합니다. 발음이 귀가 이상했습니다. 이쪽 귀로 듣겠습니다. 북미. 네, 북미요. 네, 네. 그래서 그쪽까지 확대되면서 지금 벌써 북미만 공장 2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쪽의 확장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울 수 있겠다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LG에너지솔루션 이제 연내 빠르면 연내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상장 IPO도 그대로 또 연결돼서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과거 위축됐던 흐름보다는 조금 더 생각할 부분들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 쪽에서 여전히 추세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가기를 바라는 입장 쪽이고요. 근데 오늘 시장 흐름들 보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에서도 약간 변화가 나오는 게 소재 쪽이 약간 무거워집니다. 그런 쪽에서 오히려 장비 쪽에 대한 변화가 살짝 더 움직이고 있는데 제 친구 원준이가 올라옵니다. 네, 원준이라는 종목이요. 그런 종목이 있어요? 네. 예. 네. 모르셨군요. 네. 네. 원준이라는 그래도 열처리 장비 쪽에서 강자죠. 이쪽이 지금 움직이면서 상장한 뒤에 신고가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일단 같은 2차 전지 쪽, 이제 소재 쪽도 많이 봤는데 장비 쪽에서 어느 정도 어떤 변화가 나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쪽은 소속로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났습니다. 소속로 쪽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기술력을 부각받는 대표적인 회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LG화학 쪽은 여전히 2차 전지 쪽의 모멘텀은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 뭐 굳이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다 두고 네. 계신 분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원준이라는 종목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새내기 종목이네요. 네, 새내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몰랐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이었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스톨입니다. 지리산이 이제 드디어 이번 주에 방영이 됩니다. 두 분께서는 현 시점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갈렸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항상 X 먼저 들으시나 보죠? 네. 네, 제 마음이에요, 그냥.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A스토리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기대를 많이 하실 걸로 보여지는데 보실 거예요? 봐야죠. 네. 저 치맥하면서 볼 예정입니다. 네, 같이 좀 시켜주시고요. 네. 네. 근데
지금 지리산과 관련된 기대감 뜨거운 건 사실인데 왜 여기다 X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최근 들어서 어떤 이제 컨텐츠 쪽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되는 측면들도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측면들도 좀 고려하자는 입장 쪽에서 약간 어떤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관점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제가 산악 쪽으로 들어간 주제 쪽은 성공한 게 별로 없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과거 산악으로 나온 영화는 클리프행어? 소장님. 히말라야 가는 그 뭐 영화도 있지 않았어요? 히말라야 영화도 성공했던 것 한 두 편 같은데? 정도 있었죠. 네, 예. 뭐 티벳을 찾아가는 영화도 있었고 뭐 네. 한 두어 가지 있었는데 진짜 김비스 대표 얘기처럼 흥행에는 뭐 그닥 뭐 주목을 받지 못했고 작품성은 인정받았다 뭐 이런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그냥 이제 어디서 본 데이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공할지의 여부는 이제 전지현 배우의 능력과 그리고 또 과거 이제 에이스토리는 지금 보니까 킹덤에서 이어서 이 주지훈 배우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또 주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배우의 효과 외에 작품성과 이런 부분들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기대감을 좀 키우기는 아직은 살짝 모르지 않을까 싶어서 차라리 보고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일단은 기대감은 지금 앞서 있다 보니까 주가는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신규 관점 쪽에서는 좀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드라마 오픈이 다가올수록 흥행 여부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다라고 결국에 말씀을 해주셨고 클리프 행어가 언제적이냐면서 유튜브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네, 저는 잘 몰라가지고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소장님은 잘하실 두 분과는 겁니다. 좀 달라서 네. 예, 저는 잘 압니다. 네. 예, 제가 오를 들인 이유는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지리산에 대한 효과 이미 다 알려진 건 선반영됐고 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전지현 씨가 아무리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그 전지현 씨 거를 꼭 흥행 수표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표를 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테마가 이쪽에 살아있다라는 면에 있어서 한 표를 좀 드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에이스토리 이꼬르 지리산과 연계라기보다는 현재 지금 컨텐츠 미디어 관련주들이 뭐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에 있어서 경기 방어적인 역할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뭐 증권가에서 바라볼 때는 3개년도에 봤을 때 올해 이제 좀 매출이 한 400억을 좀 넘어서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좀 날 것으로 에이스토리도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지금 지리산 하나만 갖고 투자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끌고 간다라면 지금 살아있는 테마의 어떤 중심적인 종목 이런 쪽들을 본다라면 조금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뭐 라인업이 또 추가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X와 O로 의견이 나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뭐 A스토리 관련해서 지리산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K2 네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진짜 지리산 관련주로 의류주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분 의견은 어떠세요? 의류 쪽이 태평양물산이 협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만 알았나요 또? 네. 네. 죄송합니다. 네파가 어디? 연관이 OEM 쪽으로 태평양물산이라고 태평양물산이에요? 얘기를 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주가는 그쪽 말고 이제 태평양물산 같은 경우는 OEM, ODM 업체로 예전에 이제 우모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깃털. 예,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근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밀렸다가 지금 회복되는 이유는 베트남 공장, 그러니까 생산 기지가 베트남에 있었는데 네. 셧다운 이후에 이제 정상화되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나오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추세가 만들어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 의류 OEM, ODM 쪽과 나오는 변화를 실적과 함께 회복을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태평양물산이 낫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은 살짝 듭니다. 네,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조금 의류주를 근데 지리산 의류주 관련주로 같은 얘기하긴 경우는 했는데 뭐 지리산 네. 관련주는 아니다 하더라도 네. 저도 오기 전에 조금 전에 옷을 좀 사고 왔어요. 좀 아, 지금 갑자기 추워져서 팬이 많이 팔렸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네. 시간이 좀 비어서 이제 잠깐 이제 쇼핑을 하고 왔는데 작년에 옷 산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2년 만에 옷을 샀는데 아시다시피 저를 보셨던 분들은 2년 사이에 엄청나게 쪘죠. 살이 찌다 보니까 옷이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그러다 보니까 벌써 2년 전에 옷을 보면
조금 유행이 또 바뀐 것들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뭐 옷을 좀 한 몇 벌 샀는데 갈 때마다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게 좀 의류주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또 팁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만 네.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볼 종목은 우신 시스템입니다. 리비안 관련주로 시장에서 분류가 되는데 두 분의 의견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일치했습니다. X입니다. 리비안 관련주 맞나요, 대표님? 그렇다고 합니다. 네. 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네. 저보고 하라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은근슬쩍 넘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에코캡부터 대원화성 이런 관련주들과 함께 우신 시스템도 리비안 관련주라고 엮이면서 주가는 움직이는데 리비안 관련주로 이제 들어가는 특히 이제 이런 납품하는 관계에 대해서 리비안이 뭐 확인해 줄 상황도 아니고요. 근데 그런 쪽에 이력이 특히 관련된 종목들 보게 되면 약 한 매출액 발생이 한 20억 됐다고 하더라도 리비안 관련주로 불립니다. 근데 이런 매출액 대비해서 20억 정도가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엮여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좀 선별은 필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실적 확인돼서 어느 정도 사업 보고서에서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리비안 관련주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대부분 보게 되면 일단 기대감은 큰데, 그러니까 리비안이 상장을 통해서 덩치를 키운 다음에 그다음에 픽업 트럭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더 많이 우리 제품이 들어갈 거 아니냐라는 논리인데 벌써 단계가 두 단계, 세 단계 앞서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리비안 관련주로 환호하기는 저는 좀 이르다고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중요한 게 차체 자동 용접 관련된 쪽에서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20% 정도 담당하고 있고요. 해외 매출이 60%인데 그 중에서 들어가지 않았으냐 이런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용접 관련된 쪽에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률 이게 클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2분기도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일단 같은 흐름으로 어떤 종목만 보고 대응하는 거는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차라리 정리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윗꼬리를 좀 길게 단 모습입니다. 현재 주가는 0.45% 강보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종목 먼저 분석을 해봤고요.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김인솔 대표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네, 오늘 시장 흐름들 일단 딱 그냥 한국 시장의 특성 같습니다. 미국 시장 좋아도 미국 시장에 나왔던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 보게 되면 약간 환율 관련된 부담은 많이 덜었다고 하더라도 금리 올라갔죠. 그리고 또 유가도 아직까지 고점이라고 가게 되면 이런 부담감들이 그대로 있다는 쪽에서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 쪽에 수급 동향들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로 끌어올렸으면 제대로 가려면 또 현물 매수해야겠죠. 이게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시장보다는 또 종목 중심의 빠른 쪽만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좀 아쉽지만 일단은 시장 움직임에 따른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지수를 기대하는 것보다 종목들 쪽 그리고 또 3분기 실적 발표하는 것들도 챙겨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수가 결국에는 모두 다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좀 안정감을 느낄만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안심하기는 조금 이른 시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근데 안심과 그다음에 시장의 반등은 좀 다르다. 좀 구분해드리고 네. 싶어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안심은 오히려 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7만 전자를 지키고 있다. 그다음에 3,000포인트와 1,000포인트는 지키고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66조 대를 지키고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다소 안심할 수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아직 강세 전환됐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시장의 강세 전환, 안심과 강세 전환은 좀 다른 이야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소 조심스러울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강세 전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김미수 대표가 얘기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들. 지난주 같은 경우 프로그램 때문에 극심한 변동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좀 아쉽죠. 특히 오늘 연기금의 1,000억 매도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을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번 주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실적 발표, 네이버 KB금융을 필두로 한 실적 발표에 있어서 혼실적들이 나와주고 4분기에 대한 전망치까지 긍정적으로 나와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 바닥은 확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들어주기까지는 아직은 좀 조심스럽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동안 좀 시장 안에서
시장에서 강했었던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무거워졌고 일부 종목들이 좀 윗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자라는 심리가 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대표님? 차익 실현보다 네. 다 소장님 표현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 뭐 이런 분위기. 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려고 하게 되면 솔직히 기관 매수 들어오는 거 가지고 환호할 수 있을까요? 저도 환호 못 하겠습니다. 기관 매수는 항상 살짝 들어왔다가 또 분위기 보고 금방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또 말씀하셨던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갔다 하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의존해서 시장이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또 아직 탄력이 강하기에는 아마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조건들이 있죠. 즉 달러와 약세로 가야 되고요. 거기다가 미국 금리 안정, 그리고 또 유가나 에너지 가격들 하향 안정되는 이런 모습들이 다 맞춰지기 시작해야 아마 한국이나 신흥국 쪽에서 외국인들의 시각들이 더 좋아질 텐데 아직 그거를 바라보기에는 매일 보다 보면 하나씩 어긋납니다. 그런 쪽에서 본격적으로 외국인들 들어오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변화들도 체크하되 아직은 물음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많이 무거운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분위기 어떤지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52% 하락해 3013.44포인트로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0.36% 내리며 1001.61포인트 하락 마감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천선 지켜내는 분위기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도 0.39%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동시효과 전해드렸습니다. 매일경제TV가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마감이 됐습니다. 먼저 시장 안에서 특징 있게 움직인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비록 약했지만 싸이월드 관련주에서 대부분 상한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트로 메딕이 있습니다. 싸이월드 세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급등 흐름이 펼쳐지게 됐고요. 결국에는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싸이월드가 재오픈을 하게 되면 BGM을 담당하게 될 NHN벅스로 오늘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역시나 같이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요. 다날은 이제 도토리 쪽에서 빌링 시스템을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주가는 20% 넘는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되며 7,5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다음 시장의 특징주도 한번 볼게요. 비료 관련주들이 오늘 오후장에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중국 쪽에서 수출이 제한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국내 비료 관련 업체들의 상대적인 반사 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비와 경농, 남해화학이 있는데 오늘 남해화학이 가장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20% 넘게 올라서 13,75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고요. 조비는 7% 그리고 경농은 4%대로 상승하면서 동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지수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0.53% 하락했습니다. 3,013.13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0.37% 내렸네요. 동시효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움직임이고요. 지수 종가는 1,001.61포인트로 형성이 됐습니다. 네, 수급 현황을 보시면요. 오늘 개인이 큰 폭으로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매도로 전환이 되며 730억 원의 매도 우위 확인이 됐고요. 기관 쪽에서는 2,087억 원의 상당히 큰 폭의 매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좀 나아지는가 했지만 역시나 방향성을 또 가늠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개인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좀 많이 팔았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코스닥 시장 안에서 수급이 그리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1,096억 원, 기관 쪽에서는 128억 원의 순매도 우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감 흐름 전해드렸고요. 김민수 대표님, 오늘 시장 한 줄 평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냥 읽으면 지수는 안개 속, 종목은 햇살 속, 이런 운이 좀 맞죠? 네, 이런 쪽으로. 라임은 맞는 것 같은데. 네, 쇼미더머니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일단 시장 흐름들 여전히 아직 지수의 흐름들과 좀 다르게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게 되면은 아마 솔직히 요즘 싸이월드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근데 앵커님은 싸이월드 이제 되게 되면 하실 겁니까? 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오늘 방송을 하면서 네. 아이디를 한번 좀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그 네. 아이들이라고 하게 되면 옛 남자 아이디. 아이디요? 네. 아이디와 비밀번호. 아, 네. 네. 죄송해요. 제 발음이 부정확해서. 아, 괜찮습니다. 네. 저도 더 심한데요. 뭐. 근데 네. 이런 아마 싸이월드에 대해서 기대감은 높은데 실질적으로 예전의 추억을 잠기면서 이제 레트로 분위기까지 가면서 이런 분위기가 나올지는 아직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시장이 좀 정체되다 보니까 반응은 하되 제 생각은 좀 빨리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테마나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 내일은 또 어떤 종목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좀 빠르게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적정 현금 들고 종목 잘 찾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종목장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제 두 분과 내일장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지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은행이자와 테슬라도 쓴다.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종목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은행이자 얘기하셔서 저는 금융주일 줄은 네. 알았어요. 이제 KB금융을 좀 말씀드리는 게 네. 1년에 KB금융에 그 예금하시면 정기예금하면 우리가 요즘 한 2% 주나요? 1% 정도 주나요? 1% 1, 낼 2% 거예요? 정도죠. 네. 근데 지금 2달 만에 4%를 KB금융이 줍니다. 진짜요? 예, 그게 왜냐하면 현재 지금 오늘 주가가 56,000원인데요. 3년 평균 배당액이 2,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5만 원 대비 2,000원이면 몇 프로죠? 4%입니다. 무려 4%의 배당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상황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주들 정부가 인위적으로 배당 성향을 2020년에 20%로 무조건 못을 박았죠. 근데 평균 배당 성향이 28% 정도 됩니다. 따라서 배당 성향이 다시 20%대 중반까지 환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영업이익 상당히 좀 높죠. 그리고 주가도 살짝 조정을 좀 받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예상 배당 수익률은 4%가 될 것으로 보여지죠. 근데 주가를 갖고 있다가 4%가 넘어서면 어떻게 되느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고 주식을 팔고 나오셔서 다른 또 고배당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배당 관련주들을 살 때는 보통 연말에 배당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만 먼저 움직일 때는 10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10월에 이렇게 주가 움직임들이 변동성이 클 때 오히려 배당주들을 매수하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거듭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뭐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예를 들자라면 7만 원에 사서 8만 원까지 간다라기보다는 7만 원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분기 배당 4번 받으면 은행 수익률보다 낮을 수 있죠. 그러니까 8만 전자에 들어가셨을 때보다는 7만 전자가 메리트가 있는 것처럼 지금은 제가 대장주로서 KB금융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같은 경우 수급도 양호하고요. 차트 모양도 양호합니다. 대장주로서의 KB금융의 역할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주를 이제 대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KB금융을 오늘 소개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꾸준한 이익 성장이 뭐 보장되는 종목이고 여기에 이제 배당 매력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KB금융에 대한 포인트 저희가 먼저 들어봤는데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잡으면 일단 좋아요? 지금 현재 56,100원 오늘 종가 700원 올라서 끝났는데요. 네. 일단 목표가는 6만 원대까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절 라인은 52,000원 제시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손절 라인을 터치하기보다는 일단 1차적인 배당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6만 원대까지 열려 있는 비은행 이자 수익까지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목표 주가 6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 어제 이제 미래에셋에서 또 KB금융의 리포트가 나왔네요. 목표 주가 74,000원으로 상향 조정된 리포트도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테슬라도 쓴다. 네, 이렇게 되니까 딱 네. 한 줄로 좀 뭔가 잘려진 느낌이네요. 네, 원래는 테슬라가 뭘 쓰는 걸까요? 제가 원래 쓴 거는 테슬라도 믿고 쓰는 전력 반도체. 너무 이게 길어요. 절대 다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잘 아시면서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잘라라. 그래서 위에 중간에 다 자르고 테슬라도 네. 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전력 반도체 얘기입니다. 네, 전력 반도체는 네. 이번에 KEC라는 종목이
한번 또 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 전력 반도체는 기존에 쓰고 있는 게 저희가 SI라고 하는 규소 쪽인데 이쪽으로 가지고 어떤 소재를 만들어서 쓰기에는 지금 전기차나 ESS 같은 커진 전기를 컨트롤해야 되는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모자 안 됩니다. 그런 쪽에서 차세대 전력 반도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나오는 게 SiC라고 하는 탄화 규소를 쓰는 것과 GaN이라고 하는 질화 갈륨 쪽으로 쓰는 쪽으로 두 가지가 나뉘면서 아마 시장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GaN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아는 RFHRC와 함께 이제 RF 머티리얼즈 같은 쪽에서 어떤 통신과 관련된 고주파 쪽을 담당하는 전력 반도체가 그쪽으로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SiC와 관련된 쪽에서 이어지는 전력 반도체는 지금 2018년도부터 테슬라가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이런 거 쓴다라고 하다 보니까 전기차 입장 쪽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맞구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은 침투율이 거의 미미합니다. 근데 앞으로 한 2030년 이후까지 가게 되면 20%대, 그 이후는 60%까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할 일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그중에서 이 ST 같은 경우는 ST 파워테크닉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SiC 반도체 쪽에서 자체 생산하는 또 자체 설계하고 생산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ESG 자회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벌써 내년 초 증설을 하는 쪽으로 돼 있는데 SK가 268억, 260억 정도 자금을 또 투자를 해서 이제 아마 SK 밸류체인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SK 밸류체인은 SK 실트론과 함께 이 소재 쪽으로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쪽에 들어갔을 때는 전력 반도체의 여러 가지 역할로는 상당히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실적 자체적으로는 아마 4분기 정도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런 전력 반도체와 함께 나오는 부분들이 내년엔 상당히 가시화될 텐데 아직까지는 좀 주가가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쪽으로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성장하는 전력 반도체에 대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되면 대표적으로 봐야 될 하나의 종목이다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그냥 가격까지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아직 박스권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흐름들 잘 이용하시면서 한번 물량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 때는 부각받으면 한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000원대까지 보시면서 손절가 11,000원대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은 예스티였습니다. 가격 전략 목표 주가 17,000원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 끝내고 내일 장 시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